4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감치 재명령을 받았죠. 예, 그 영상을 오늘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 나왔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두 사람의 대화 준비했습니다. 요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네.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파악을 했다면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뭐 위치 파악 좀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업, 인적 사항, 주소, 그죠? 확인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그랬잖아요. 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국정원에다가도 얘기하고 한 것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영장을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혹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이동학 씨가 나오셨어요? 네. 지난해 11월 9일 날 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 계엄 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의 명단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계엄 때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명단인지 아닌지를 검찰은 체포 명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이거 체포하려면 사람들 위치 추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지 않냐. 그랬더니 이 명단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보좌관 그 수첩에서도 저 명단이 나왔었고요. 이미 법정에서 많이 보다시피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전화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해가지고 저런 명단을 더 불러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 이미 이 메모 적은 것들은 여러 사람의 명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역시도 본인의 부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충안파가 서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엮여 있었는데 저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느낌마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익준 변호사,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얘기를 지난해 5, 6월에 들었고 술도 올라온 상태에서 계엄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 군대 경험이 없고 또 우리도 군도 계엄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갑자기 계엄하자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하고 나니까 이거 하극상인가 라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뭔가 진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렸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여인영 사령관 말이 맞는 거죠. 지금이 1960년대도 아니고 1979년도 아니고 2024년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계엄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요. 2024년 12월 3일이 계엄이 선포되어야 할 만한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자기는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 계엄이 선포되기 6개월 전에 이미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국민들이 좀 헷갈리고요. 예. 만약에 6월 달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12월 3일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 바지라도 잡고서라도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탄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와 같은 여인영의 진술이 얼마나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질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이 재판뿐만 아니라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언가요?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비상계엄 선포 여기 관련해서 박물관에 뭐 두듯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다른 비상계엄 관련 문건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한 그런 뭐 큰 의미를 두었던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박물관이라는 게 그렇게 뭐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진술하신 게 그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군 병력이나 그 경찰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뭐 진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계엄을 예상하지 당연히 못했죠. 하지만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군이나 경찰력이 어딘가를 점령하고 계엄군을 보낼 것이라는 건 예상이 가능할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를 이번에 한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 즉 좌우 정권을 다 넘나들면서 총리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하셨고 고위공무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좀 한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이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세 번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 또 모시던 대통령의 저런 돌발적인 지시 이런 거 했을 때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멘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공직에 있었던 분이 저 상황에 대한 판단할 때 아니 뭐 나는 멘붕이었다? 무슨 뭐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사무관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자 장관분들 이거 막읍시다 라고 하든지 뭔가 본인이 판단해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건도 보고 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최상목 부총리나 이거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군과 경찰이 동원된다는 거 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 저희들도 다 알잖아요. 예.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당이 뭐 전혀 몰랐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총리를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군이 넘어온다든지 국가적 비상상황 생기면 이런 분들이 다 멘붕 상태가 돼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멘붕이 될 수 있지만 최고의 공직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이게 어떤 영향에 미칠지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대통령 바지끈에 잡든지 온몸으로 막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이렇게 오래 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예.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재판장에서 보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기억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예. 한덕수 이 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예. 멘붕 상태여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재고 요청은 했는데 반대라는 단어는 안 썼다. 내일 결심 공판이 있고 최후 진술을 합니다. 검찰이 과연 몇 년형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남아 있고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내년 1월에 과연 어떤 내일 법정 최후 진술은 어떻게 할지요? 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변호인들의 기행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화면 만나보시죠.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적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삼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구속 처리한 재판부에서 김영삼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힘 있는 자들의 부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그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화해하고 싶다는데 시정 잡배와 뭔 차이가 있냐라는 저 변호인의 답변. 저게 과연 옆에 앉아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저거는 이진관 부장판사 한 사람이 단단히 화가 날 부분이 아니고요. 사법부 전체가 단단히 화가 나야 맞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사법부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본인이 변호인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모를 듯한 저런 발언들, 그리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심지어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뭐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업무에 손실이 있었고 또 변론 활동을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변호인이 본인의 변호 활동과 활동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난 70여 년, 80년 가까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런 상황들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고압적이고 또 그 변호인이 사법부를 완전히 그 능멸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지금의 사법부가 초래한 상황은 아닐까, 이런 그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재판장에 가끔 들어가실 테니까 휴대전화 무음이나 꺼달라, 진동을 해달라 이런 요청 많이 받을 텐데 어제 방청석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느 분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까 화면에 보였던 이하상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노래 좋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재판 방해될 수 있으니 관리 잘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청객이 아니라 변호인이 휴대전화가 울려서. 일단은 그 방청객 중에 그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진짜 10번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재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법정에서 저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그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재판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인이 뭐 이렇게 저런 식으로 반응한 경우는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하상 변호사가 어떤 분이 제가 찾아봤더니 재판장들보다도 한참 거의 한 10년 정도 그 법조 선배거든요. 아, 선배예요?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찰로도 잘 나갔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갖다가 보이는가. 그거는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수나 진보나 양쪽에서 굉장히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재판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그 권위를 갖다 상실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그 차이가 큰 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동학 최고, 이게 어제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계엄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는데 뭐 이유를 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던 문자가 나왔나 봐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5월입니다. 자,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됩니까? 라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작년 5월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엄의 촉발된 원인이었겠구나라고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저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박성기 장관이 뭔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영부인에게 뭔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말 국정농단이 틀림없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건과 관련돼서 대검에서 10월 달에 이미 수사가 다 돼서 수사 보고서가 이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대통령실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마도 대검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말이니까 그때 당시 이러한 수사 내용이나 진척도를 대통령실에는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계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당기자 이러한 계획들을 다시 수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자체는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잘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관련 주제 짚어봤고요.